페라리가 싱가포르에 도착하면서 샤를 르클레르에 대한 중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있습니다. 사실 그의 파워 유닛은 바쿠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2kW의 출력 손실이 있었고 이는 직선에서 시속 3km에 해당하며 싱가포르에서 그리드 페널티의 위험이 현실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페라리가 싱가포르 전에 어떻게 행동할지 살펴보겠습니다. 피아스트리와 노리스 간의 월드 챔피언십 싸움에 대해 의견을 밝힌 빌네브의 발언도 들어보고 맥스 페르스타펜의 불확실성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토토 볼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는 드라이버 시장에서 샤를 르클레르에 관심을 보였고 마지막으로 러셀의 계약 갱신 상황도 봐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원을 위한 좋아요를 남겨주시고 이제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의 페라리 그리드 페널티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포뮬러 1에서는 종이상으로는 미미해 보이는 숫자들이 주말 전체를 망칠 수 있습니다. 사실 바쿠에서 르클레르는 9위로 마무리했으며 항상 방어에만 집중해야 했고 앞에 경쟁자들과 싸울 페이스가 없었습니다. 이제 페라리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전자 제어 장치의 전기적 문제입니다. 이 경우 엔진을 교체하지 않고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르클레르는 페널티 없이 바쿠와 같은 파워 유닛으로 싱가포르에 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더 두려운 것은 바쿠의 엔진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새로운 파워 유닛을 장착해야 합니다. 여기서 르클레르에 진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는 이미 규정에 따라 허용된 4개의 유닛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다섯 번째 유닛은 그리드에서 12 페널티를 의미하며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 트랙에서는 추월이 어려워 뒤에서 출발하는 것은 주말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타협의 세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페라리는 이미 사용한 파워 유닛을 다시 장착하여 즉각적인 페널티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신뢰성의 위험을 크게 높이며 특히 습도가 높고 타이어 마모가 극심하며 모든 것을 스트레스 주는 스톡 M5 레이아웃의 말이나 베이와 같은 극한의 트랙에서 그렇습니다. 브레이크, 기어박스, 트랙션, 그리고 물론 엔진도 포함됩니다. 경쟁자들과의 비교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오스카 피아스트리는 예를 들어 바쿠에서 점프 스타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5초 페널티를 소화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페널티 없이 싱가포르에 도착할 것입니다. 2012년 벨기에 그랑프리에서 파스토르 말도나도의 전례도 있습니다. 그때는 적용되지 않은 5초 페널티가 다음 주말에 오그리드 페널티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페라리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마라넬로는 무엇보다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 페라리는 싱가포르에서 페널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뒤에서 출발하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를 잃고 맥라렌과 메르세데스와의 직접적인 싸움을 손상시킵니다. 바세르와 그의 엔지니어들은 아마도 방어적으로 플레이하기로 결정할 것이며 아마도 이미 사용한 파워 유닛을 장착하여 후퇴를 피할 것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최고 속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동양항의 모나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위험한 선택이지만 예를 들어 15위로 출발하는 것보다 현재로서는 덜 비용이 듭니다. 어쨌든 이 상황은 페라리가 수년간 안고 있는 문제를 부각시킵니다. 신뢰성입니다. 매 시즌 9월에 이미 엔진 페널티의 두려움을 안고 있다면 월드 타이틀을 위해 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4개의 파워 유닛을 장착했으며 시즌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페라리에게 관리하기에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싱가포르에서 페널티가 발생한다면 르클레르의 챔피언십은 사실상 꾸준한 포디움 관점에서 손상될 것입니다. 요컨대 페라리는 바쿠의 문제가 정말로 전기적 문제이기를 희망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르클레르와 페라리 모두에게 오르막길 오르막 주말을 목격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샤를 르클레르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페라리에 그렇게 확고하게 묵혀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것은 맥스 페르스타펜의 매니저가 드라이버 시장과 관련해 르클레르와 페라리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는 점입니다. 함께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나코 출신의 페라리에 대한 사랑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드라이버의 경력은 영원하지 않으며 월드 챔피언십을 진지하게 싸우지 않고 끝낼 위험은 현실적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몇몇 배경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는 이미 르클레르와 접촉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은 맥스 페르스타펜의 매니저 레이먼드 베르뮬렌으로 그는 디 텔레그래프에서 포뮬러 1에서는 모두가 모두에게 전화를 건다고 말하며 토토 볼프라는 특정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토토 볼프가 르클레르에게 전화를 걸지 않을 것이라고 정말로 생각하십니까? 모두가 최고의 드라이버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흥미로운 시나리오를 열어줍니다. 해밀턴은 반대 경로를 발잡고 그리고 이것은 흥미로운 시나리오를 열어줍니다. 해밀턴이 마라넬로로 역행한 반면 메르세데스는 르클레르를 루이스 이후에 세기의 영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키미 안토넬리가 몇 년 동안 윌리엄스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베르뮬렌이 가정한 시나리오입니다. 페르스타펜과의 비교는 밝힙니다. 네덜란드인도 레드불을 떠날 뻔했지만 2026년 새로운 규정과 함께 계층이 어떻게 발전할지 보기 위해 적어도 한 시즌 더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베르뮬레는 맥스가 레드불에서 경력을 마치는 것이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가 승리할 수 있는 차를 가질 때만 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 같은 이야기가 원한다면 르클레르에게도 적용됩니다. 아무도 그의 페라리에 대한 애착을 의심하지 않지만 만약 SF-25와 다음의 단자차들이 경쟁력이 없다면 이는 단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환경을 바꾸려는 생각이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베르뮬렌에게 전해진 뒷이야기는 현대 포뮬러 1의 정상적인 상황을 확인시켜줍니다. 톱팀들은 항상 최고의 드라이버들을 탐색합니다. 레드불은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항상 다시 일어설 힘을 찾았습니다. 반면 페라리는 빛과 그림자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약간의 진전이 있었지만 지속성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불연속성이 르클레르의 신뢰를 갉아먹을 위험이 있습니다. 대의견으로는 이러한 소문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르클레르가 마라넬로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그가 메르세데스와 연결된다는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그가 여전히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드라이버 중 하나로 여겨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페라리에 압박을 가합니다. 그에게 우승할 수 있는 차를 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샤를이 정말로 주위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전례를 생각해 봅시다. 해밀턴이 페라리와 계약했을 때 모두가 그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포뮬러 1에서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시장의 큰 움직임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생합니다. 만약 토토 울프가 르클레르를 브레클리로 데려갈 수 있다면 이는 다시 그리드의 균형을 뒤집을 수 있는 움직임이 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오늘날 르클레르는 페라리의 기둥으로 남아있으며 신호는 명확합니다. 메르세데스는 관찰하고 있고 시장은 움직이고 있으며 페라리는 경계를 늦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년간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후 그의 주력 드라이버를 잃을 위험이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르클레르가 메르세데스로 갈 가능성이 있으며 이 가능성은 맥스 페르스타펜의 매니저가 제기한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또한 물어봐야 합니다. 맥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는 항상 레드불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팀을 바꿀 것인가? 크리스티안 호너의 퇴장과 로랑 메키의 팀 수장 승진 이후 4번의 세계 챔피언은 밀턴 케인즈 팀에 대한 신뢰를 다시 부여하기로 결정했으며 모든 최종 결정을 2026년으로 연기했습니다. 그 해에는 새로운 규정이 발효됩니다. 매니저 레이몬드 베르뮬레는 이를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올바른 결정이었습니다. 새로운 규정으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기다렸다가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낫습니다. 맥스, 요스. 그리고 저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은 항상 맥스에게 달려 있습니다. 레드불에서 경력을 마칠 수 있다면 환상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우승할 수 있는 차를 가질 때만 가능합니다. 여전히 1순위 옵션이지만 견고한 프로젝트가 없다면 이별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메르세데스와 맥라렌이 페르스타펜의 가용성을 탐색하려고 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잭 브라운은 신중하게 움직였고 토토 울프는 그를 원한다는 것을 결코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베르뮬레는 중요한 세부 사항을 밝혔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포뮬러 1에서는 모두가 모두에게 전화를 겁니다. 토토 울프가 르클레르에게 전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진실은 오늘날 페르스타펜이 엄청난 계약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랙에서의 완전한 자유, GT3에서도 경주할 수 있는 가능성, 그에게 맞춘 팀, 다른 곳에서 같은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며 이것이 아마도 그가 기다리기로 선택한 이유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페라리에서는 포뮬러 1 외의 다른 카테고리에서 경주할 수 있는 자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으며 페르스타펜과 레드불의 동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베르뮬렌이 영리한 작전을 펼쳤습니다. 관계를 깨지 않고 레드불에 압박을 가하며 맥스가 충실한 것은 오직 하나, 즉 승리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2026년에 레드불이 여전히 정상에 있다면 페르스타펜은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팀이 규정 변경에서 실패한다면 시장은 정말로 뜨거워질 것입니다. 이 경우 메르세데스와 르클레르는 다음 몇 년간 포뮬러 1을 바꿀 운명인 같은 게임의 두 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루이스 해밀턴이 더 이상 자동차를 수집하지 않기로 한 선택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는 일반 자동차보다 예술을 선호합니다. 루이스 해밀턴은 계속해서 놀라움을 줍니다. 40세의 오늘날 페라리 드라이버인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슈퍼카를 소유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차가 없습니다. 모든 차를 처분했습니다. 이제 저는 예술에 더 집중합니다. 이는 놀라운 선언이지만 해밀턴이 수년간 추진해온 경로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지속 가능성, 사회적 문제, 환경적 영향을 점점 더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7번의 세계 챔피언은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라페라리에서 열린 라페라리, 가장 희귀한 메르세데스, SLS AMG 블랙 시리즈와 EQS, 파가니 존다, 쉘비 코브라 427, 그리고 영광의 시절에 자신에게 선물한 맥라렌 P1까지 수백만 유로의 가치가 있는 차고가 삶의 철학을 위해 비워졌습니다. 해밀턴의 첫 번째 급진적인 선택은 아닙니다. 이미 2020년에 그는 자신의 차를 더 이상 운전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메르세데스 EQC 전기차로만 이동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는 또한 개인 제트기 봄바디어 챌린저 605를 팔았으며 점점 더 친환경적인 운동선수로서의 이미지를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예외는 남아있습니다.
해밀턴은 만약 차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것은 페라리 F40일 것이라고 웃으며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예술 작품이며 1월에 페라리와의 데뷔 무대인 피오라노에서 F40 바로 옆에 서서 사진을 남긴 모습은 곧바로 상징적인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F40의 새로운 버전이 탄생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밝히기까지 했으며 이름을 F44로 부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해밀턴은 지금 트로피를 넘어서는 유산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슈퍼카와 제트를 판매하는 것은 그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페라리와 함께 세계 타이틀을 위해 싸우고 동시에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대대사로서 더 지속 가능하고 그의 관객에게 더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려는 신호입니다. 물론 자동차 수집가인 그가 독특한 보석들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바로 이것이 그의 선택을 더욱 강력하고 상징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유일하게 구할 차가 페라리 F40이라는 사실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해밀턴은 현재의 페라리뿐만 아니라 가장 상징적인 역사에도 자신을 연결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승리하기를 꿈꾸는 드라이버에게는 완벽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루이스 해밀턴의 수년간의 진화를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자라난 승리하는 드라이버에서 과거의 가장 상징적인 자동차부터 가장 스포츠적인 자동차까지 모든 종류의 자동차를 수집하고 싶어 했던 드라이버에서 점점 더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고 그의 삶에서 그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고 그를 완성시키는 것만을 식별하는 드라이버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자크 빌네브의 발언도 듣고 싶습니다. 그는 피아스트리, 노리스, 그리고 베르스타펜의 세계 타이틀 싸움에 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자크 빌네브는 단호합니다. 그에게 맥스 베르스타펜은 포뮬러 1의 유일한 진정한 스타입니다. 바쿠 예선 후 1997년 세계 챔피언은 네덜란드인이 그렇게 민감한 세션에서 실수를 하지 않은 유일한 빅 중 하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빌네브에 따르면 우연이 아닙니다. 베르스타펜은 천재이며 세계 챔피언이 운전해야 하는 방식으로 운전합니다. 프로스트, 세나, 맨셀, 피케의 황금 시대를 생각해보면 모두 서로를 상대로 그 수준에서 운전했습니다. 그것이 포뮬러 1에서 보여줘야 하는 표준입니다. 맥스는 매번 그렇게 합니다. 자크 빌네브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빌네브는 베르스타펜이 올해 타이틀을 획득한다면 그것이 그의 경력에서 가장 큰 승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경쟁에 있어야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모두를 앞질렀습니다. 그는 그의 세대에서 의심할 여지 없이 최고입니다. 불행히도 문제는 오늘날 그 수준에 있는 사람이 그뿐이라는 것이며 그것은 조금 슬픕니다. 분명한 평가이지만 한 가지 사실을 드러냅니다. 현재 그리드는 노리스나 피아스트리와 같은 신흥 재능을 제외하고는 아직 베르스타펜을 지속성과 정확성 면에서 도전할 수 있는 라이벌을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빌네브에 따르면 챔피언십에서 약간의 재미를 빼앗는 것입니다. 캐나다인은 올해의 놀라움인 가브리엘 보르톨레토를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는 경쟁적으로 시작했고 후켄버그에게서 배우기 위해 한 걸음 물러났고 이제 경주마다 점점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는 집중하고 있으며 작은 진보를 이루고 있지만 꾸준합니다. 그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빌네브는 중요한 점에서 맞습니다. 오늘날 베르스타펜은 다른 카테고리의 드라이버입니다. 순수한 재능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하지 않는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를 세나나 프로스트와 같은 전설에 정말로 가깝게 만듭니다. 그리고 슬픈 점은 포뮬러 1이 라이벌 관계로 살아가고 있으며 현재 장기적으로 그를 정말로 어렵게 만드는 라이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성장이 필요하며 피아스트리와 같은 젊은 세계 챔피언이 있을지 볼 것입니다. 2026년 그리드가 새로운 라이벌 관계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포뮬러 1은 새로운 정상의 대결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라이벌 없이 베르스타펜이 지배하는 것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유일한 상대는 현재로서는 그 자신이나 기계일 것입니다. 그리고 피아스트리가 세계 타이틀 싸움에서 앞으로 어떻게 반응할지 봐야 합니다. 피아스트리는 바쿠에서 너무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예선에서의 사고, 점프 스타트, 그리고 경주에서의 사고까지 싱가포르에서 어떻게 다시 시작할지 볼 것입니다. 빌네브는 또 다른 도발을 던졌습니다. 1997년 세계 챔피언에 따르면 레드불과 베르스타펜은 맥라렌이 아직 갖고 있지 않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압박 속에서 자신을 고양시키는 능력입니다. 캐나다인은 명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예상을 뒤엎고 베르스타펜은 몬자와 바쿠에서 승리하여 세계 타이틀 경쟁에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피아스트리에게 마이너스 69점, 노리스에게 마이너스 44점 뒤처져 있으며 아직 7개의 GP와 3개의 스프린트 레이스가 남아 있습니다. 수학적으로는 그의 편이 아니지만 챔피언십이 전혀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바쿠에서 빌네브에 따르면 무결점 피아스트리의 거품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끔찍한 주말을 보냈고 노리스도 모든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단지 고립된 사건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노리스는 아직 게임에서 벗어나지 않았지만 그의 위치는 불이는 복잡하며 피아스트리가 다음 경주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봐야 합니다. 확실히 싱가포르는 맥라렌과 베르스타펜 모두에게 복잡한 경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시즌 초부터 맥라렌이 유리하지만 베르스타펜은 항상 싱가포르에서 강했으며 놀라움을 줄 수 있습니다.
확실히 베르스타펜의 성공 뒤에는 레드불 RBB21의 수정과 4회 세계 챔피언의 방향을 맞춘 로랑 맥키의 공로가 있습니다. 레드불의 진화가 시즌 끝까지 계속될지 봐야 합니다. 새로운 바닥 덕분에 그들은 다시 순위표 정상에 올랐지만 타이어 마모가 심한 서킷에서 레드불을 평가해야 합니다. 거기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높은 커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트랙은 바로 싱가포르인데 이곳은 높은 커브와 타이어 마모가 심합니다. 또한 메르세데스가 아직 조지 러셀과 재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도 살펴봅니다. 조지 러셀과 메르세데스의 재계약은 계속 지연되고 있으며 이제 이 사건은 패독의 뜨거운 주제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러셀은 브래클리 팀과 함께 2026년 월드 챔피언십에 출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9월 말까지 서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메르세데스는 트랙 외의 약속과 관련된 세부 사항이라고 최소화하지만 현실은 종종 더 복잡합니다. 최소한 두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수에 관한 것입니다. 러셀은 최근 시즌에서 톱 드라이버로서의 가치를 입증했으며 경제적으로도 이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계약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2027년까지 2년 계약을 논의하지만 바쿠에서의 소문은 1 더하기 1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2026년 말에 종료 조항이 있는 계약입니다. 이 포뮬러를 추진하는 쪽은 메르세데스일 수 있으며 메르세데스는 베르스타펜이 정말로 레드불을 떠나기로 결정할 경우를 대비해 좌석을 비워두고 싶어 합니다. 이는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맥스 베르스타펜과 토토 울프 간의 플러팅은 오래 지속되었지만 러셀 자신도 너무 오래 묶이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4년 동안 진정한 월드 챔피언십 차량 없이 그도 장기적으로 묶이기 전에 2026년 프로젝트의 실제 잠재력을 확인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메르세데스 유스 아카데미에서 성장했고 브래들리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은 러셀은 오늘날 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성숙하고 야심차며 2026년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뜨거운 드라이버 시장에서 중요한 기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연은 더 전략적이지 관료적이지 않습니다. 러셀은 과거보다 더 많은 계약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메르세데스는 두 가지 상반된 목표를 조화시켜야 합니다. 젊은 리더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베르스타펜에게 문을 닫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조용하지만 중요한 힘겨루기입니다. 결국 서명은 이루어질 것이지만 포뮬러가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만약 1 더하기 1 계약이 있다면 메르세데스가 이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베르스타펜이 시장에서 자유로워지고 레드불을 떠나기로 결정할 경우를 대비해 내년 좌석을 비워두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제 생각에는 러셀이 장기적으로 재계약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메르세데스가 앞으로 몇 년 동안 강력할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대안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러셀이 장기적으로 서명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르세데스가 타이틀 경쟁 차량이라면 그는 적절한 시기에 최고의 팀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비디오에서 다룬 다양한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세요. 싱가포르에서의 르클레르에 가능한 페널티, 베르스타펜과 노리스의 월드 챔피언십 경쟁, 싱가포르부터 시작되는 레드불의 다음 경기 진화, 르클레르 메르세데스 접촉에 대한 베르뮬렌의 소문, 그리고 러셀이 메르세데스에 계속을 남을 가능성 또는 메르세데스가 베르스텐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댓글을 읽고 답변하는 것이 기대됩니다. 항상 그렇듯이 좋아요를 남기고 구독하며 알림을 활성화하여 포뮬러 1 및 페라리 관련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여기 라스타에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